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회자됩니다. 아마도 허위 인턴 증명서, 논문 대필 같은 말로 뉴스를 장식한 전 현직 법무장관들과 그 자녀의 이야기가 많았겠죠. 불공정하게 쌓아올린 이른바 입시 스펙. 우리가 허탈해하는 건 대부분 잠 줄여가며 힘겹게 입시의 문을 두드리는데 돈과 인맥을 쥔 누군가는 넓고 빠른 길로 쉽게 그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일 겁니다. MBC가 오늘부터 돈만 주면 스펙을 만들어준다는 입시 컨설팅의 실태를 집중 보도할 텐데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대담하게 대필, 대작, 대리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해준다는 입시 종합 컨설팅의 실체를 정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입시 컨설팅 업체가 즐비한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강남. 해외 대학에 가고 싶다며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성적은 물론 각종 대회 입상과 논문, 자기소개서까지 모든 걸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강조하는 건 논문이나 대회 입상 등 이른바 스펙 만들기. 최근에 논란을 의식한 듯 하나같이 대필이나 대리 시험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번에 좀 논란이 많았던 게 리서치 페이퍼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대필 의혹. 과연 그럴까? 참여할 대회나 봉사활동 등이 1000개가량 된다고 자랑하는 한 학원. 구체적인 상담에 들어가자 온라인 대회는 강사가 함께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요즘에 다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같이 작업을 해요. 이거는 원래 문제 없어요. 법무장관도 되더라고요. 학교 과제를 원격으로 풀어주는 건 기본.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풀어줘. 그걸 체크해서 숙제에다 집어넣으면 다 A가 나오는 거죠. 에세이도 대신 써줍니다. 학부모님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이거 도저히 노답이라서 저희가 써줘야겠습니다. 연구 논문 작성도 필수 코스. 가장 뜨는 게 뭐냐면 리서치예요. 가장 확실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말이 많은 거예요. 제일 수화저자도 올라가면은 굉장히 큰 스펙이야. 국내외 유수 대학의 교수들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뭐 연구를 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독사하고 데이터도 그 지도 교수님이 논문을 쓰는데 한국 교수도 해주고 미국 교수도.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은 약 10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논문 따라 틀려요. 성인에 따라 틀리고. 하버드 교수가 쓰면 뭐 분명히 값이 되겠죠. 한 컨설팅 업계 종사자는 업체들이 주로 비인기학과 교수들에게 논문 거래를 제한한다고 증언합니다. 광고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예일에 있는 교수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 교수는 맞더라고요. 또 펀딩을 못 받는 과들 있잖아요. 대학 입학까지 모든 스펙을 만들어주는 비용은 약 8천만 원. 대필, 대리시험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업계에선 이렇게 유명 대학에 입학시키는 걸 꼼수라고 말합니다. 포장을 잘해서 대학교를 잘 붙이는 일을 꼼수라고 합니다. 페이지에다가 답을 갖다 딱 놓은 다음에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돈 있는 집 자녀들이 입시에 훨씬 유리한 현실.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해외 입시를 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요약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불법적인 입시 컨설팅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국내외 유명 대학교 재학생들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대회 입상 경력 등이 있는 학생들을 고용해 대필, 대리 시험에 투입하는 건데요. 컨설팅 학원이 챙기는 수수료가 워낙 크다 보니 이들 대학생과 학부모가 1대1로 거래하는 이른바 암시장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스펙을 만들어주는 선생들은 대부분 유명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제일 인기 있는 분이 스탠포드 교수님. 하버드도 더 다녔잖아요. 국내 대학도 있어요. 서울대인가 있을 거예요. 많게는 억까지 올라가는 비용 가운데 이들 몫은 수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와 대학생 선생의 은밀한 직거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따만큼 일을 했는데 1억 받는데 나는 겨우 몇 배 주네? 그래서 이제 얘가 자기가 메인으로 하겠다고. 인기 선생이었던 서울대 재학생이 올해 초 학부모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학계열 대학 입시 상담. 다수의 학생들을 국내 의대나 아이비리그에 보냈다며
학원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단기간에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생활에서 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연락을 해보고 저도 봤는데 승관이 안 맞죠. 저는 한 사람이 A to G를 다 하는 게 가장 완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험부터 연구 논문까지 3,500만 원. 각종 대회 수상과 앱 개발 출원까지 하면 5,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앱을 개발하고 실제로 출원을 이제 도움을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두 가지 메이저 그리고 국내 대회도 이제 장관급 이상의 수상 보장을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작 대필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하자 대비책까지 알려줍니다. 이걸 정말 가사가 나서 교수들이 믿는 걸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저는 당연히 이제 대외적으로 빠지고요. 지금 다니시는 학교에 선생님이 지도 선생님으로 진짜 서류상 해당 학생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거래는 특히 코로나 이후 더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학 출신 과외 구직자들에게 대리 시험 제안이 오는가 하면 시험도 그렇고 성격으로 해서 이번에 중간고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봐주시고 어떤 점수 이상이 나오면 얼마를 더 드리겠다. 미국 대학 입학 시험 문제를 빼내파는 거래상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시차를 이용해서 문제 유출을 해서 이번에 이게 나올 거다. 답이 A, B, C, D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죠. 상위 1%를 찍어내는 불법 입시 컨설팅과 그에 가담하는 엘리트들의 그들만의 리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포스코는 오늘부터 공장 일부가 멈춰섰고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 업체들도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반도체 산업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야적장. 기저귀나 포장재,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가 곳곳에 쌓였습니다. 석유화학 업체가 생산한 제품인데 컨테이너에 담겨 파란 방수포에 쌓여 출하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류업체에도 운송 일정을 놓친 컨테이너와 탱크가 쌓여 있습니다. 이제 수출이 나가야 되는 저희 석유화학 제품들인데 이 화물들은 벌써 정해진 일정을 놓치고 있는. 전남 여수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절반까지 떨어졌고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생산을 멈춰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나가니까 적재를 해놓는 거고 그 적재 공간이 없으면 그만큼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국내 최대 철강 회사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선제 공장과 냉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창고는 물론이고 공장 앞 도로까지 완성된 철강 제품들을 쌓아뒀지만 이마저도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열연, 후판 등 다른 공정도 중단 위기에 닥쳤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고로를 멈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사측의 판단입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반도체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순도 황산을 만드는 울산의 고려아연. 조합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를 막으려 하고 경찰은 제지에 나섭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고 42만 화물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이 안전운임제 꼭 지켜나갈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매일 1,000톤가량의 황산이 보내져야 하지만 물류가 막히면서 생산량도 8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협상 결렬 소식에 산업 현장의 생산 중단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어제 네 번째 마라톤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합의안까지 나와서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던 국토부와 화물연대 교섭이 결국 밤늦게 깨졌습니다. 왜 깨졌는지를 놓고 당사자들 말이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세 번째 만남. 8시간 만인 밤 9시 27분,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제목은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차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는 앞으로 적극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서의 주체는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그리고 화주단체였습니다. 발표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했습니다. 타결이 임박한 상황. 그런데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국토부가 사자성명이 아니라 국토부와 화물연대만 성명을 내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과 화주단체를 빼자고 한 겁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누가 협상을 결렬시킨 걸까?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결렬시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저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문구까지 관여하다가 갑자기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교섭위원들의 좀 발언이나 이후 좀 반응을 확인해 보았을 때 국민의힘에서와의 소통이 분명히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서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관계기관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유구무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상 내용을 전달받은 건 맞다면서 우리가 소수당이라 책임질 수 없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정안을 거부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협상 결렬 이후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다음 협상 날짜도 못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고위 인사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이른바 윗선, 청와대를 겨냥하고 나섰는데 야당은 즉각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일부 기관장 자리에 정부가 낙점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지원하고 다른 기관에선 전임자가 시행한 내부 인사까지 취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이 전 정권 고위직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3년 전 고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꺼내들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지난주에는 백 전 장관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는 말씀. 법원의 이번 영장 심사는 모레 15일 열리는데 수사가 더 위인 청와대를 향해 속도를 낼지 한 번 숨 고르게 할지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9월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검찰로선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 신호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오전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사포는 미사일이 아니고 필요한 대응은 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불안하고 안일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인 어제 오후 서울 성수동의 한 영화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북한이 서해로 방사포를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전 8시부터 11시쯤 사이 방사포 5발이 발사됐는데 합동참모본부가 10시간 만인 밤 9시에야 이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사포가 발사됐는데도 윤 대통령이 영화를 보러 간 건 불안하고 안일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 주장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대단히 저는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발에 사용된 방사포는 수도권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며 10시간 늑장 공개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이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사포는 미사일과 다르다며 대응에 소홀한 점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 발사는 공개하지 않는데 문의가 있어 알렸다며 윤 대통령은 제때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강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 성북구의 한 빵집을 방문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차에 타는 순간만 잠시 통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적인 소통이냐 사적인 나들이냐 대통령 부부의 주말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3.5%나 떨어지면서 2,500선을 간신히 지켰고요. 코스닥도 4.7%나 떨어졌습니다. 모두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6% 떨어지면서 이제 6만 원 선도 불안해진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5%, 네이버도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요, 일본과 홍콩도 모두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세계 증시가 이렇게 폭락한 건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주말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8.6%로 4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우리나라도 5.4%나 올라서 1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죠. 물가 상승이 꺾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고 혹독한 긴축이 덮칠 거라는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어떨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가스요금이 오를 예정이고요.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집집마다 더 내는 가스요금은 평균 1,300원 정도입니다. 가스요금은 이미 4월과 5월 2번 올랐는데 다음 달과 10월 2번 더 오를 예정입니다. 액화 천연가스의 수입 단가는 1년 만에 4배나 올랐지만 가스요금은 그만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가스공사의 손실이 1조 8천억 원이나 쌓였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해서 1분기에만 이미 손실이 4조 2천억 원이나 쌓였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한 50%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올리는 대신에 1-20% 정도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는 다음 주에는 3분기 전기 요금이 결정됩니다. 한국전력도 1분기에만 7조 8천억 원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전기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모두 오르게 됩니다. 안 그래도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매일 신기록을 세우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금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자, 요즘 돼지고기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삼겹살을 금겹살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금겹살을 먹을 바에는 쇠고기를 먹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 있는데요. 송광무 기자가 단속반과 함께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민 외식 메뉴로 불리는 삼겹살.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100g당 가격이 3,040원에서 3,739원까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전에 10,000원 같았으면 지금 현재는 한 12,500원, 13,000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네, 1,000원 올렸어요. 부산 전통시장의 한 정육점. 국내산이라고 적힌 삼겹살을 100g당 2,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엔 칠레산 냉동 삼겹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칠레산 삼겹살은 100g당 1,300원대, 60%나 비싸게 팔아 챙긴 겁니다. 우리 대리가 저거나 저거 갖고. 그럼 이거는 어디 건데요? 실내 거. 이거는요? 또 다른 정육점에선 삼겹살을 달라고 했더니 국내산이라고 적힌 고기를 내줍니다. 현장에서 시약 분석을 해봤습니다. 테스트기에
한 줄이 표시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항체가 있어 두 줄이 표시돼야 합니다. 이건 모두 오스트리아 상격으로 판매하신 거 맞죠? 네. 이 전통시장 한 곳에서만 2시간 만에 4곳이 가짜 국산 돼지고기를 팔다 적발됐습니다. 삼겹살, 목살 등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속이 뜸한 주말 시간대에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면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정부의 시행령이 상위 법에 위배될 경우 이걸 고치라고 국회가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의 소지가 많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당 역시 다수당에 폭거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민찬 기자가 그 내용과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 22조 원을 쏟아부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지만 경제성이 의심돼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국가재정법 아래 시행령에 손을 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재해 예방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겁니다. 이후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지, 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예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시행령을 고쳐 법을 우회하는 걸 막기 위해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법에 위배된 시행령은 고치도록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를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 행정입법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지금 국회에서 정부 여당 주도로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시행령 정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 막히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도 시사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그런데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 5월 국회 본회의에는 지금 조홍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당시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95명이 찬성한 가운데 합의 처리했습니다.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시정 요구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승민 의원은 대신에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런 전례까지 감안한 여권은 이번에도 배수진을 칠 태세인 반면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후반기 국회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작년 가을에 당시 야권의 유력 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수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전 원장이 고발사주 사건 폭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작년 9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회에서 윤우진 사건을 맨 먼저 터뜨린 사람이라며 다 알고 있으니 윤석열 전 총장에게 편하려면 가만히 계시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을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나를 건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폭로할 수 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한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 발언이 당시 야권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 답변서와 자료를 냈지만 공수처는 근거 없이 대선 주자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검사, 판사와 고위경찰만 기소할 수 있다 보니 검찰에게 박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사건을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박지원 전 원장과 미래통합당 조성은 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폭로를 협의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해 서면 조사하고 조성은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이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고발사주 사건 폭로를 논의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간의 원 구성을 둘러싼 대치로 인사청문 기한을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번째 국세청장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독주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를 지연시킨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덕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9년과 2020년 두 번이나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깎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뿐만이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 양도세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사실상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 또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 감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순서도 방향도 맞지 않다. 특히 법인세가 논란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만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최고 17.5% 정도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10조 3천억 원, 전체 법인세의 14%에 이릅니다.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세금입니다. 쓸 곳은 많은데 법인세를 깎아주면 결국 소득세 같은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서 도울 방법이 없어요. 저소득계층은 세금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면세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서민들을 도울 방법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런 부자 감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미 돈을 많이 썼고 앞으로도 돈이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라는 새로운 세금도 매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만 반대로 가겠다는 건데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금의 이름은 횡재세입니다. 기업 경영 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해서 번 돈, 이건 횡재라는 겁니다. 법인세에 더 얹어 25%의 초과이윤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에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The oil and gas sector is making extraordinary profits, not as the result of recent changes to risk-taking or innovation or efficiency. I am sympathetic to the argument to tax those profits fairly.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번 기업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1년 소득 125억 원이 넘으면 5%, 300억 원이 넘으면 여기에 추가로 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를 막기 위해 G20의 최저세율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Who are the winners from this? The winners are the corporations and the losers are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who end up bearing an unfair share of total taxation.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이 세금을 올리고 있는 지금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출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것만큼의 부담을 더 지운다는 것은 이건 명확한 겁니다. 부가세도 안 올리고 소득세도 안 올리고 종부세도 내리고 법인세도 내린다면은 우리 후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 나라 중 35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칠레, 멕시코뿐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지난달 측정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 ppm을 넘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았습니다. 약 41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출현할 무렵에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꼭 이 정도였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 다른 건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속도가 그때보다 100배나 빠르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구는 410만 년 만에 기후 위기를 맞았고 그 원인은 인간,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이후 처음으로 420 ppm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국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월평균 농도는 421 ppm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보다 1.8 ppm 증가한 것으로 지구 역사상 410만 년 만에 최고치라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급증한 건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최근 발간된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90억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 5.8% 줄었지만 곧 다시 급증했습니다. The record in carbon dioxide is striking. We haven't seen any improvement despite of the lockdowns caused by COVID in 20. 410만 년 전의 지구는 플라이오스의 온난기라 불리는 시기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던 무렵입니다. 연구진은 당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80에서 450 ppm으로 지금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3도 이상 높았고 해수면은 25m나 높았습니다. 해수면이 25m나 상승했다는 건 북극이 다 녹고 남극의 빙하도 3분의 1이나 붕괴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인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중위도와 해안지방은 극단적 환경에 놓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년 이상 동안 그렇게 변해갖고 된 농도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100년 만에 지금 농도를 이렇게 지금 높여놨거든요. 산업혁명 이후 170년간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은 2조 4천억 톤. 그중 절반에 가까운 42%는 기후위기를 감지한 1990년 이후 30년간 집중적으로 배출됐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네, 이렇게 위기가 닥친 지구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어린아이들, 그리고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이대로라면 자신들은 미래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면서 헌법 소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건데 이들의 목소리를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깃털 하나하나 그린 공작새, 전방문이 표범해 판다와 호랑이 같은 멸종위기 동물 그림을 아이들이 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어린이 62명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태명이 딱따구리인 5개월 된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소송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구의 기후 위기가 닥친다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탄소를 1g도 배출을 했던 적이 없는데 아이가 20주 뒤에 태어나게 되면 그 뒤에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재난을 바로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시행된 탄소 중립 기본법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아 딱따구리와 아이들은 이걸로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어 미래 자신들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도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탄소 배출량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없어서 헌재는 태아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을지, 또 현재의 정책이 미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 각 쟁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학생들이 가출한 여중생을 감금하고 폭행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MBC가 후속 취재를 해봤더니 이 여중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당하면서 지속적인 성매매, 강요와 협박,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 중학교 3학년인 16살 가현이는 이곳에서 1살 많은 언니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이어 성동구의 한 모텔로 끌려가 계속 폭행당하다 가까스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얼굴 등에 피멍이 든 채 누워있는 가현이를 발견해 구출해냈습니다. 바로 신고했어요. 좀 부어있었어요. 이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가해자는 모두 4명, 지난 4월부터 가출한 가현이와 생활해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취재팀은 가해 학생들이 가현이와 주고받은 2주치 SNS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 약속을 잡고 가현이에게 상대의 나이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50만 원의 할당량을 채우라고 압박했고 각종 성매매 은어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를 강제로 시켰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독한 만남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은 얼마 받아야 되는지. 2주간의 SNS로 확인되는 성매매만 최소 25건, 액수는 900만 원이 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가출한 뒤 의지할 곳이 없는 가현이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심리를 지배했습니다. 지시대로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가져오면 잘했다,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하나만 더 하라고 유도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돈을 달라, 화가 난다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가해자들에게 가현이는 화나게 해서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되게 중요시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가현이는 점점 더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돈 벌었으니 밥 먹어도 되느냐, 빙수 먹어도 되냐, 렌즈 사러 가도 되냐 같은 것까지 일일이 묻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저 지금 일 끝나고 어디 있는데 배고파서 그런데 밥 시켜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하지만 과도한 성매매 요구가 계속되자 가현이는 마지막 용기를 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들은 죽여버리기 전에 메시지를 확인해라, 얼굴을 다 갈아엎겠다며 협박했고 어머니에게 조건, 즉 성매매했다는 걸 폭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사흘 만에 가현이를 찾아내 집단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일당은 16살 피해자보다 겨우 1살 많은 17살 소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고 잔인했습니다.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범죄에 사용할 차를 빌렸고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엔 자신들 이름을 가명으로 저장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집단 폭행이 벌어진 지난달 14일. 가해 학생들이 가현이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건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앱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가현이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해왔던 겁니다.
이 앱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 상대가 동의하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반면 가연이에게 자신들과 만날 땐 휴대전화의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GPS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가연이를 이동시킬 땐 차로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끝나면 다시 태워오는 등 탈출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고 렌터카를 빌릴 수도 없지만 버젓이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벤츠인가 BMW인가 그랬어요. 비대면 렌트 있죠. 그걸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조했거나 도용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차량을 빌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텔을 드나들 때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분증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확실하게. 걔가 보여주고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껴들어와요. 이들은 경찰에 붙잡혔을 때 대비해 증거를 없애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연이 휴대전화엔 자신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저장하게 했고 휴대전화의 SNS 메시지 기록도 수시로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가연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삭제된 기록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 학생 가운데 2명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다른 집단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한 구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먼저 이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집단 폭행 그리고 무면허 운전으로만 경찰에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성매매에도 강요당했고 협박을 당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네, 가해 학생들이 지난달 14일 경찰에 붙잡히면서 일단 가해자들과 가연이는 분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가연이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해자들이 구속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접촉이 있을 수 있어서 경찰이 우선 보호시설로 가연이를 보냈습니다. 네. 근데 가연이가 보호시설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맡겼는데 어머니가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강요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경찰이나 학교는 물론이고요. 지금 가족들까지 딸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늦게 알았던 이유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가연이가 가해 학생들에게 일상을 통제당하고 있었고 네. 또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전혀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가출 도중에 한 차례 집에 들른 적도 있는데 그때 가연이 부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가해 학생들의 지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연이 이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명이 맞는 거죠? 아, 네, 가명입니다. 네, 또 유대감을 중시하는 가연이의 성격과 네. 또 가출 패밀리 내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해자들이 교묘히 이용했다고 분석이 나옵니다. 자, 가해 학생들 말이죠. 모두 지금 미성년자들입니다. 17살. 지금 구속도 안 됐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처벌이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소년법 적용 대상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다들 17살이고 또 그래서 촉법 소년 연령을 넘겼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성매매 강요나 협박 같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이 되고 또 이전에도 혹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이 되면 처벌이 강화될 수도 있는 만큼 네, 수사가 진전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부인 김건희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 봉화마을을 찾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봉화마을을 찾은 김건희 여사.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부터 찾아 헌화와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1시간 반 가까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과 영화 변호인을 함께 보며 눈물을 흘린 기억을 떠올리며 노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윤 대통령에게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고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봉화행을 어렵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래 활동에 신호탄으로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배우자로서 독자적인 활동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엔 김 여사의 첫 언론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김 여사는 개를 먹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라며 동물학대와 유기견 문제를 제기했고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학대 어린이, 유기된 영아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말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나토 회의에 김 여사가 동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집무실 사진 등 김 여사의 동정이 팬카페에 먼저 공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적인 조직을 통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 측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함께 조용한 내조를 강조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활동 반경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하천이나 계곡에서 다슬기 잡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수심이 얕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계곡. 소방구조원들이 계곡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슬기를 잡던 60대 남성이 계곡에서 갑자기 사라져 일행이 신고한 겁니다. 수심 5m 계곡을 1시간여 수색한 끝에 실종 남성을 발견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바위가 물에 깎이면서 소처럼 깊이는 뭐 한 5m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소에 이제 빠지신 것 같아요. 2달 전 인근 홍천강에서도 다슬기를 잡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일행과 함께 다슬기를 잡다 갑자기 실종된 남성은 수색 사흘 만에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 주스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어요. 어제도 아주 사람이 여기 가득 있었어요. 이 흰색 경계선 뒤로는 수심이 3m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는 무릎 높이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자칫 방심해서 물에 휩쓸리면 헤엄쳐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투명 바구니에 얼굴을 묻고 다슬기 채취에 몰두하다 자신도 모르게 수심이 깊은 곳까지 가거나 이끼나 수초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가슴장화를 입고 하다가 물에 들어가 버리면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슴장화를 입고 하시는 거는 좀 삼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강원도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난 사고는 모두 6건. 소방당국은 구명조끼와 밧줄 등 안전장비를 갖춘 뒤 안전지역에서 다슬기를 채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식당에서 성추행에 저항하는 여성들을 남성 여러 명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공안의 늑장 대응까지 논란이 되자 중국 당국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북부 허베이 탕산시의 한 꼬치집. 건장한 체구의 한 남성이 여성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가더니 한 여성의 몸에 손을 대며 성추행합니다. 여성은 곧바로 거부하며 뿌리칩니다. 그러자 여성을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하는 남성.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폭력을 이어가고 말리던 여성에겐 의자까지 던집니다. 남성 7명이 20대 여성 4명을 잔혹하게 집단 폭행한 탕산 꼬치집 폭행 사건. 가게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대륙이 들끓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치가 떨린다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식당에 있는 많은 사람 중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며 충격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공안이 4시간 뒤에야 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까지 일자 당국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当地公安部门成立专案组，锁定相关犯罪嫌疑人进行抓捕。今天下午，涉案最后一名犯罪嫌疑人已经抓获。 피해를 입은 여성 2명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고 나머지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과 당국의 대응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국은 폭력 자체에 집중해 대대적인 범죄 단속을 예고한 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중국은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을 함부로 하고 때리기까지 하는 사회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 안전하다고 선전해 팔다가 갑자기 환매가 중단된 펀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인데요. 이 펀드를 기획하고 팔았던 하나은행 본점 직원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사기로 보기 어렵다면서 최고 8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2년간 판매했던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이탈리아 지방정부들의 건강보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 안전하다고 선전했습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1,500억 원이나 됩니다. 특별한 혜택을 하나은행에서 주는 장기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믿었죠. 당연히 10년 이상 거래를 했으니까. 하지만 2020년 4월 갑자기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알고 보니 투자한 채권 대부분이 불량 채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름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사과를 판 겁니다. 피해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펀드를 기획한 하나은행 본점 직원은 이미 해외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유독 금감원만 부정거래로 축소해서 불안전 판매로 대신증권 봐주기 분쟁 조정을 하였는데 봐주기 불안전 판매를 한다면 고객감사 청구를 할.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상품을 잘못 설명한 건 맞지만 사기의 증거는 부족하다며 최고 80%까지만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사기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법원은 사기가 맞다며 100%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완전히 퇴각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지역에 저희 취재팀이 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쟁의 흔적과 상처가 도심 곳곳에 남아있긴 하지만 점차 원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동부 지역의 상황은 또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조명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특파원. 일단 조특파원이 나가 있는 키이우 지역은 일상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다고요? 네, 수도 키이우는 지난 4월 러시아군이 퇴각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민들은 긴장감과 함께 조금씩 여유를 되찾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과 일상 회복이 혼재돼 있는 양상의 키이우 모습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이우 중심가의 성 미카엘 대성당. 매일 오전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기도하는 미사가 열립니다. І знайомих, і друзів, і в тому числі і знаходились на Азовсталі, і зараз в полоні, тому переживаємо за них і прийшли, замовили службу. 성당 앞에선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장에는 전차와 장거리 미사일 같은 러시아군의 무기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전쟁을 기억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Хоча б трішки собі уявити, що відбувалось тоді, в передмістях Києва. 독립광장, 국가기념일에 대규모 행사가 치러지는 곳인데 시가전에 대비한 바리케이드와 모래주머니 참호가 설치돼 있습니다. 옆에는 전사한 병사들을 추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포격에선 멀어졌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 TV 송신타워를 목표로 했던 러시아군의 미사일도 그대로 도로 위에 박혀 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모래주머니가 제 키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상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모습들은 전쟁 중인 국가임을 실감케 합니다. 하지만 전선이 멀어지면서 시민들은 여유가 조금씩 보이기도 합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가장 번화한 흐레샤티크 거리. 노천 식당에 앉아 식사를 즐기는 가족과 연인들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한껏 멋을 내고 시내로 놀러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은 호수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하고 모래사장에 누워 책을 읽으면서 쉬는 어른들의 모습도 여유로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도 키이우랑 서부 지역은 전쟁의 직접적인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전이 치열한 상황이고 또 러시아군의 점령 지역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서방 세계를 향해 신속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열세에 처해 있다는 걸 인정한 건데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거점에서도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동남부 지역인 헤르손, 자포리자 같은 지역을 장악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여권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С гордостью в сердце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кто стал гражданином огромной, великой, справедливой страны. 점령한 동부 지역을 러시아에 확실히 편입시키겠다는 수순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빅리그 진출 영순위로 불리는 선수죠. 프로야구 키움의 이정우 선수가 눈에 띄게 달라진 장타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데뷔 첫 말로 홈런을 포함해 홈런 2방으로 7타점을 몰아쳤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5회 역전 석점 홈런에 이어 6회 데뷔 첫 말루포까지 연타석 홈런으로 7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우는 주말 3연전에서 홈런 3개를 몰아치며 3번이나 챔피언 벨트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비결은 힘빼기였습니다. 오늘 70% 힘으로만 배팅 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빅리그 진출을 위한 가장 큰 숙제였던 장타력. 이정우는 꾸준하게 그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데뷔 초기 4할 때였던 장타율을 지난 2시즌 연속 5할대로 유지했고 올 시즌엔 벌써 9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한 시즌 개인 최다 기록인 15개를 가뿐히 넘어설 전망입니다. 데뷔 때보다 타구 속도는 10km 빨라졌고 발사각은 4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히팅 포인트를 10cm 앞당긴 것도 적중했습니다. 앞에서 맞긴 했는데 힘이 덜 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좀 잘 맞아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홈런은 늘었지만 삼진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데뷔 초기 10%대에서 시작했던 삼진율을 올 시즌 무려 4%까지 낮췄습니다. 259타석에서 삼진은 단 12번. 이런 정교함에 자신감도 더 강해졌습니다. 내년 비시즌 때 선배님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어서 올해는 약해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밑에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또 어린 선수들이 자기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여서 모두의 예상을 깬 키움의 선두권 질주. 더 강해진 이정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수도권 곳곳에 세찬 소나기는 잦아들었는데요. 제주 남쪽 해상에서는 비구름이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는 점차 남부 내륙과 동해안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온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와 경상도 동해안에 최고 40mm, 강원 영동과 경상도 내륙, 제주도에 5에서 20, 전라도에 5mm 안팎이고요. 충청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 내륙의 비는 내일 밤이면 그치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도 주춤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요. 전남 고흥과 대구의 낮 기온은 20도에 그치면서 남부 지방은 오늘보다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해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부산, 광주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0도, 광주 2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최고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한동안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